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또 휴일 어떻습니까? 여유 있게 이렇게 보내실 텐데요. 오늘도 보수의 전략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과 함께 할 텐데요. 지난주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인터뷰가 무려 조회수가 30만 회를 넘었더라고요. 야, 정말로 호응하시는 분이 많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실제 진실 하나하나를 접근해주는 장 소장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충분히 발휘했는데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장 소장님과 함께 국힘 쪽의 이야기 그리고 김건희가 지금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특히 국힘 당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꼭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장성철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이게 왜 이렇게 조회가 많이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방송 전에 썸네일의 힘이다 이러는데 네. PD님하고 뭐 작가님들, 뭐 대표님들께서 썸네일 잘 달아주셔서 그런 거죠. 뭐 썸네일 제가 하진 않지만 어쨌든 썸네일을 달아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안 그래도 지금 스픽스가 욕을 엄청 먹고 있는 게요. 억으로 많이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적정하게 그런 내용을 좀 추격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국힘 내에서 아예 원로 정치인들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지금 김건희 얘기부터 좀 들어가야 하는데요. 재판 전략을 완전히 수정을 한 것 같다. 네. 건진 때문에 뭔가 큰일이 터지고 있다. 김건희 구석에 너무 몰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석 신청까지 해서 일단 나와서 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상황들이 여러 이제 단면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건진이 결심했어요. 결심했습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얘기를 내가 가감없이 다 얘기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거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족들, 뭐 자녀들까지도 다 털리고 조사받고 소환 조사받고 압수수색받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단한 화가 나 있고 불만이 있고 실망감도 많이 느끼고 있대요. 초창기에 건진이 김건희 씨에게 이게 변호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 당신은 돈도 많고 인맥도 넓으니까 변호사 당신이 다 알아서 해라. 이러한 입장이었고 또 하나는 당신은 그냥 뭐 내 꼬봉 아니야? 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내가 그걸 해결해주고 그랬는데 당신이 끝까지 나를 보호해야지. 이러한 이미지, 이러한 뉘앙스, 이러한 분위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진이 야 이러다가는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과 내가 다 덤터기 다 시움을 받겠구나 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법적인 처벌을 강하게 세게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낫겠다. 김건희와의 우정, 의리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이랬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입니까? 실제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까? 실질이죠. 분석이라고 그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취재해보면 이제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안 그러면 건진이 왜 갑자기 그냥 폭로를 하고 네. 사실관계를 왜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누굴 버린 겁니까? 김건희는 예. 기본적으로 건진에 대해서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아는 역술인, 뭐 나랑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는 뭐 미래학자, 뭐 법사 그 중에 한 명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건진은 내가 김건희, 윤석열을 조종할 수 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서로 생각의 차이가 달랐던 것 같아요. 출발은 2013년으로 돌아갔는데 당시에 이제 여주지청장이 윤석열이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 갑자기 등장했던 이준수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건진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갑을 관계는 건진이 확실히 위에 있었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 밑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이제 뒤집어져서 오히려 김건희가 손절하려고 하자 스스로 배신감,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다 폭로 대열에 이제 뛰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다. 자기 가족들까지도 대단히 고초를 많이 당하고 있대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뭐 처남 김 씨는 뭐 거기에서 심부름꾼 했으니까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도되지 않은 예. 자기 자녀들 자꾸 그래요? 소환 조사 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막 여러 가지로 곤란한 지경 많이 겪는 모양이에요. 자기 부인도 그렇고. 배우자, 네. 자식들도 지금 이제 소환 조사를 그래서 받았다. 가족까지 이렇게 곤혹스럽게 되는 것, 되게 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 그런 것에 대한 분노, 배신감 등이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에서 뭐 혐의 사실이 없는데 관계없는 가족들을 불러서 조사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거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같이 연계가 됐던 뭔가 흔적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건지는 주변에 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네.
내가 그렇게 변호사 상의를 했을 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도움을 좀 바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실제로 돈이 김건희에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건지는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이야기지 아니,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신고된 재산이 한 70매도 뭐 되고 알려진 것만 해도 그 정도가 되는데. 근데 그것도 원래 갖고 있는 재산인데 건진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그 돈 쓰면서 나 어떻게 좀 지원해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내가 그동안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예. 먼저 연락해서 아이고 법사님 제가 하여튼 좋은 변호사도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잘 이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 그거를 이제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안면을 몰수하고 너는 네가 알아서 해.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 이제 건진 쪽에서는 결국 본인이 많이 먹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건진은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전달책 일종의 보관하는 저수지 역할 뭐 이런 수준이라고 본인이 또 하고 있는 것처럼 읽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건진은 세무 관련한 것, 인사 관련한 문제 이런 거에 관여를 많이 해서 이권을 챙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본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진술 안 하더라도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사실관계를 다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좀 정리를 하자면 김건희가 죽든 말든 나라도 살아야지라고 하는 일종의 각자 도생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김건희가 지금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판단. 그래서 당신과 나는 절연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배신감은 나 모르겠어. 나 있는 대로 다 털어버릴 거야 라고 매우 공격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거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예. 이거죠. 와. 그래서 아마 건진 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관계가 폭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렇죠. 더 많이 나온다. 네. 예를 들어서 나온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로비, 또 금액의 크기 뭐 이런 것도 본인이 먹지 않았으면 다 갖다 줬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나요? 어떤 분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중간에 본인이 전달책 했던 것들은 지금까지는 부인을 했지만 네. 적극적으로 내가 갖다 줬어요. 이렇게 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영분이었던 김건희가 절대로 그 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그때는 안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2개는 받았다. 그것도 싼 것만. 이렇게 또 바꾼 것도 지금 건진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건진이 줬다라고 이제 시인을 했잖아요. 먼저 진술을 했잖아요. 그래도 나 그런 적 없어라고 끝까지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그때 재판 때 오후에 증인으로 누가 나올 거였냐면은 유경옥이가 나오려고 했던 거요? 아니요. 샤넬 매장 직원들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대요. 예. 그래서 샤넬 직원들이 지금까지 보도된 거 가면은 유경옥 씨가 뭐 왔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걸걸하게 가지고 그거 다 김건희였다. 이런 증언들을 지금까지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정에서 나오게 되면은 본인에게 불리하니까 그거는 준 사람도 있고 그것을 이제 판매한 사람도 있고 밖으로 갔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매장 직원들도 있으니 이거는 도저히 부인해봤자 내가 거짓말쟁이로 몰리겠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건 시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지가 무슨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을 해서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받은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돌려주려면 네. 2년이나 있다가 돌려줘요. 그게 말이 돼요? 원래부터 말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이 여자가 이제 갑자기 시인을 하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황적인 증언들이 도저히 내가 부인해봤자 나는 형량을 더 높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확인된 것들은 시인하고 네. 그래프 목걸이는 시인 안 했잖아요. 나는 그건 몰라요. 나 안 받았어요. 이렇게 잡아떼잖아요. 그건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잡아떼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경옥은 왜 안 나왔습니까? 나오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안 나왔다. 그걸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어떤 발언을 해야 할지 어떤 정언을 해야 할지 누군가 코칭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건진 때문에. 건진이 저렇게 폭로로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뭔가 이게 컨트롤 타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좀 짜맞추기라도 했는데 지금 짜맞춰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밝히는 대로 말을 못 하겠고
숨기려고 하니까 혼자 덮어쓰기에는 형량이 너무 그렇죠. 크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유경옥이 결국 그날 나오는 걸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을 통해서 파면되고 그 법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받을 때 결국에는 핵심적인 증거물과 증언을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문고리 3인방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본인 살려고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배우자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웅팡 뒤집어 쓰고 처벌받을 텐데. 유경옥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지원, 유경옥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특검의 수사의 강도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폴리방해닝도 하기로 이제 특검 내용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뭐 감형을 받으면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아싸리하게 얘기를 다 해버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그렇게 되겠죠.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저 사람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뭐 폭탄주 발언, 뭐 계란말이 발언, 총쏴 발언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서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지금까지 좀 눈치를 보고 야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야 이제는 글렀다. 아이고 이제 손 털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유경옥 씨를 비롯한 문고리 3인방이 진실을 폭로했다. 그럼 이 사람들 사회적 지탄이나 비난을 많이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 진영 내에서. 근데 워낙 윤건희 부부가 해괴망측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네. 지탄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용기 있다고 좀 박수를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 차라리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럼요. 넌 선처받아라. 뭐 네가 먹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것이 김건희 윤석열을 뭔가 좀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좀 떳떳해지고 또 형량도 경감받고 이것은 좀 일거양득의 효과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유경옥 씨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본인이 누구한테 욕 들을 일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 이제 윤건희 부부가 없으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이나 직업이나 구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정치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럼 가장 큰 목표가 뭐겠어요? 나의 형량을 낮추고 네. 최대한 감옥 안 가는 것.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 그것이 또 저런 해괴망측한 사람들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서 여러 가지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다라는 것.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적극적으로 진술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김건희가 있는 그대로 얘기 다 해라 너희들이 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정반대로 그 윤석열도 노는 꼴이 그래.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숨겨줄 만한 내용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곽종건 사령관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고 김건희도 하는 꼴을 보시라고요. 뭐 건진하고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어요, 같이. 그런데 건진이 저렇게 하는 것이 김건희가 결국 관리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본인은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형량을 조금 줄여보겠다고 줄여봐야 사형에서 그냥 사형 90% 뭐 사형 80% 이런 수준일 텐데 그걸 한번 집착하면서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것 그것은 어쨌든 김건희를 재판하는 판사가 뭐 올해 안에는 네.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김건희 재판 이제 11월까지 결심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선고는 언제 한다고 안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윤석열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게 한 원인이기도 합니까? 글쎄요, 윤석열이 이제 김건희를 걱정할 그럴 단계일까요? 그러면 워낙 구체적인 정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 방어하지 않고서는 큰일 나겠다. 사형 외에는 없다라고 윤석열이 판단하는 걸까요? 윤석열은 아직도 좀 허상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직접 나서서 신문을 하면 나에게 유리한 증언과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참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지 스스로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수준을 보니까요. 네. 와, 천하의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발언을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하는 그 비유 이런 거 보셨죠? 네. 어떻습니까? 저 사람 대통령 맞았어요? 창피하고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참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 게 그 당시에 국군의 날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군 사령관들을 모아놓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할 정도로 술을 먹이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게 진짜? 몇 번 그때 말았죠. 당신도 그거 한번 말지 않았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앉으면 10잔 20잔 뭐 폭탄주를 먹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계란말이 뭐 얼마나 그 정말 뛰어난 거길래 맨날 그냥 계란말이 김치찌개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이 해괴망측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대단히 이상하고 해괴망측한 사람이다. 정상적 사고가 지금 불가능하다. 안 돼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런 얘기를 하면은 본인에게 치탄을 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야, 그래. 야, 윤석열 전 대통령 되게 인간적이구나. 사령관들한테 베이컨도 구워주고 폭탄주도 타주고 본인이 먹다가 맛있으면 김치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다 주고 너무 인간적이고 수탈하다.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 최상목은 지금 왜 도망가 버렸습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특검에서도 사람을 찾지 못한대.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윤석열에 대해서 뭔가 자각한 게 있는 것 때문에 본인이 도망간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비겁하다고 봐요. 비겁하다. 왜냐면은 뭐 며칠 전에 주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네. 여러 가지 증언을 하면서 최상목은 한덕수에게 아니 당신은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할 거냐 이거 막아야 된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너는 간신이라서 아부만 하고 못 말렸지 막 이러면서 최상목 본인은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막았다. 그런 알리바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런 증언들이 나오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게 좀 비겁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본인이 막죠. 본인이 대통령 못 가게 막고 바짓가랑에 붙잡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랬어야지. 본인은 대통령이 주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거기 있는 참모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책임감 있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보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행사한 모습도 많이 봤고 또 다른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더 적극적으로 막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제대로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경고용으로 국회 군인들을 뭐 출동시켰고 비상계엄도 일종의 경고였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가 장성철 소장한테도 완전히 깨졌죠, 지금. 헛소리죠. 그러니까 실제 죽이려고 했던 거 맞죠? 그렇죠.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려고 했고, 그렇죠. 영연백도 쓰려고 했고, 백령도에서 빠뜨리려고도 했고. 연평도 꽃게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다가 한 2, 3천 명 수용 가능하도록 맞는 하는 것 같아요. 것까지 다 했던 거잖아요. 아니,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좀만 늦었어도 노태학 선관위원장 이제 붙잡아다가 통닭구이 하면서 노상원이가 야구방망이 두드려 패했어요. 거기다 짝두까지 가져갔어요. 네, 야, 너 빨리 부정선거 이거 했다고 너 빨리 네가 진술해. 그러면은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 그냥 비상계엄 그냥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방송하고 사회생활하고 일상생활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이런 상황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그리고 부총리 장관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내란에 동조하거나 오히려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국힘은 이 사람들을 보고 장난 같은 내란이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뭐 대단하다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빨리 절연을 하는 것이 사는 길인데. 며칠 전에 홍준표 전 시장이 페북에다가 참 옳은 말을 썼더라고요. 어쨌든 윤석열과는 절연을 해야 된다. 윤석열은 암덩어리다. 그것이 살이 되지 않는다. 자, 네. 빨리 떨쳐버려라. 그런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중도 쪽 보수 쪽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강성지층을 통해서 당대표가 됐고 그것이 본인의 권력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동훈, 유승민 이런 분들과 함께 정치를 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다면 자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경쟁자만 키워주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큰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평가를 했듯이. 네, 예.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을 중도 쪽으로 개혁, 쇄신하는 쪽으로 이끌 거다라고 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솔직하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런 글을 SNS, 페이스북에 올렸다. 요거 제대로 읽어보고 아 그렇겠구나. 우리 한번 당 내부 문제를 되돌아보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홍 시장은 그걸 결국 민주당 지지자 또는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보도록 쓰는 것이고 당에는 아무런 울림이 없다. 그래도 뭐 당원들이 보고 또 예. 보수 쪽 사람들이 볼 텐데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더욱더 이제 동굴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이유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때문에 더 움츠려드는 것 같아요. 움츠려듭니까? 오히려 뭐 전열을 불태우면서 끝까지 맞서 싸우자 이런 쪽은 그게 움츠려드는 거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러 왔는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다. 끝장내겠다. 끌어내리겠다. 이런 저주의 말을 퍼붓잖아요. 네. 그건 어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꼭 맞는 말이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앞으로 3년 6개월이 남은 대통령이잖아요. 어떻게 끌어낼 거예요? 홍준표 시장은 다시 국힘적으로 돌아오거나 보수 정당이 재건되면 선수로 뛸 수 있습니까? 이미 이제 원로급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까? 본인이 뭐 정치적인 꿈이야 버리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서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당을 개혁하고 쇄신하는 것은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본인 답답하니까 그냥 예전에 했던 홍카콜라 네. 그 플랫폼 다시 그냥 가동시켜서 본인 얘기를 하는데 별로 주목은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야? 유튜버 하면서 이제 조회수 막 이런 그럴 수 구독자 수 이렇게 해가지고 홍 시장이 더 잘 나간다. 장성철 소장이 더 잘 나간다. 차라리 그 시장에 들어오면 홍 시장이 약간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 시장님이 대단히 본인에 관련된 사항만 아니면 대단히 상황에 대한 통찰력도 있고 옳은 말도 하시고 합리적인 상식적인 판단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홍 시장은 굉장히 모독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왜요? 아니, 제가 봐서는 칭찬해 줬잖아요. 아니 제가 봐서는 정치적 책임이 없는데 아직도 여전하다고 본인은 판단할 것이고 두 번째 우리와 함께 나와서 유튜브 경쟁하자 1대1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본인의 책임을 확 낮춰버리는 거니까 듣는 이제 홍 시장 기분이 나쁠 건데 홍 시장은 자기가 국민의힘을 마지막으로 좀 쇄신 개혁시키겠다. 뭐 내년 지방선거에 한번 내가 뭐 선대위원장이나 아니면 공천권을 가진 뭐 당대표 격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장동혁보다는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진짜 홍 시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국힘 저 모양 적골된 그제 책임이 없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답변 잘 못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예전에 홍 시장이 자유한국당 뭐 당대표 할 때 여러 가지 뭐 적절하지 않은 말씀도 하고 행동을 했다라고 하지만 윤석열이 워낙 해괴망측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하고 잘 되려고 그 개목걸이도 굉장히 그 명품 같은 거 갖다 줬는데 한 개 가지고 왔어요. 대통령한테 뭐 좀 아부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개가 2마리였대. 그래서 한 개 더 만들어서 올려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정도로 윤석열, 김건희와 가까워지려고 부부간에 식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윤석열이 암덩어리다 이러면 정치적 비애감 뭐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봤지만 하여튼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그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누가 있어요? 예. 자, 이 질문 좀 드리면서 이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장관들 있잖아요. 최상목, 뭐 한덕수는 뭐 총리니까 지가 뭐 아예 내란 뭐 수계급으로 놀았다. 뭐 어쨌든 처벌을 받는가 보고. 장관들 있잖아요. 박성재 장관이나 그 이제 조태열 뭐 그러고 국정원장 뭐 이런 사람 쭉 보면 이 사람들은 좀 억울할까요? 아니면 난 시킨 대로 따라갔다. 라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뜨려져 버렸잖아요. 현실적으로 장관이 대통령이 미쳐가지고 내란 일으켰는데 그거 어떻게 자기가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느냐. 총리나 부총리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비서실장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9개 부처의 장관 중에 누군가 나와가지고 하면 저기 완전 주제 넘다. 아니면 기도 완전히 이렇게 꺾여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지금 저는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 그 당시와 지금의 생각과 판단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 중에 일부는 일말에 내가 국회 가지고 민주당 분들에게 너무 많이 당했다. 정말 불법적인 비상금에 성공을 해가지고 저 꼴 보기 싫은 의원들 잡아다가 좀 어떻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야 이게 맞나? 이게 지금 비상계엄 할 명분이 되나? 헌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 한 것 같고 말리고 싶어도 워낙 윤석열이 그냥 말 안 듣고 화만 내고 그냥 욕만 하니까 그런 얘기할 엄두도 못 낸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인 것 같은데
지금이야 뭐 다 동조하지 않았다, 나는 반대했다 그런 얘기 함으로써 법적 처벌을 피하고 싶겠죠.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분이 이제 박성재 장관이에요. 네. 법무부 장관. 왜요? 이분은 아니 뭐 국회 나와 답변할 때는 매우 원론적으로 법치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권한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은 소극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봤어요. 이상민은 좀 달라요. 중앙고파고 주도를 하고 이랬는데 박성재 장관은 이제 어떤 분인지 이분이 대구 출신이거든요. 대구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원래 막 줏대 있게 밀어붙이고 추진력이 대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막바지에 어쨌든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뭐 중간이죠. 5년으로 보면 중간인데 원래 성향으로 보면 저럴 정도 아닌데 근데 이번에 이제 수사 결과 나온 걸 보니까 완전히 오다받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처럼 돼 있어서 왜 저런 판단을 했을까? 이거 같아요. 그냥 불법적이냐 합법적이냐 그런 비상계엄을 판단하기 전에 본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해야 될 여러 가지 뭐 법무부에서 해야 될 일을 그냥 원론적으로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지금이라도 윤석열이 내 책임이니까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나를 그냥 사형시키고 내가 어쨌든 자결하겠다 이게. 에이. 아니 예의라고 기대하세요? 요만큼이라도 기대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죄를 경감시키려면 윤석열이 지금이라도 지가 다 덮어 써야 되고 실제로 그 짓을 지가 다 주도해서 벌인 거 아니에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신문하면서 한 얘기들을 봐보세요. 네가 잘못 알아듣고 네 책임이지. 네가 기억을 잘못한 거지. 네가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명령을 이상하게 이행을 한 거지. 내 잘못 아니고 네 잘못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뭘 그런 걸 어떻게 기대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주요 임무 종사자든 아니면은 공범이든 아니면은 옆에서 방조범이었든 빨리 경감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특검 제도 안에 경감이라는 폴리바게닌 조항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그냥 이야기를 빨리 하라고요. 이제 다 드러났는데 지금 무엇을 맡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제가 답답해서 이제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거고요. 박성재 장관도 그렇게 했어. 무슨 그 사람이 윤석열이 본인 지켜줄 것도 아니고 한때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뭐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좀 죄를 경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안 바뀐다는 거죠. 김건희도 안 바뀔 것이고. 네. 김건희는 형량은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면. 모르겠네요. 20년 이상 나오겠죠. 그러겠네요. 근데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어쨌든 본인은 심적으로 무너질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지금이야 나는 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어. 몇 가지는 무혐의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진술도 하고 변호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여튼 더 적극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빠져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분위기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계자들이 계속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걸 특검에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엊그제 이제 광주까지 가서 일종의 이제 국민통합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란 세력하고 손도 잡고 있고 극우적인 발언도 일삼고 있는데 광주에서 이걸 받느냐 마느냐 엄청 소동이 났는데 어쨌든 뭐 참배하고 왔습니다. 이런 이제 극과 극의 행보 있잖아요. 참배는 못하고 그냥 그 옆에서 묵념만 하고 왔고 그 거기에 이제 조화 같은 것도 해놨는데 광주 쪽에 시민단체 계신 분들이 조화도 다 빼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거잖아요. 5.18이라는 역사적 비극 앞에서 국민의힘 쪽 보수 진영이 어쨌든 가해자의 역할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지 갑자기 느닷없이 즉흥적으로 본인 대권 행보의 일환으로 저런 식으로 한다면 광주에 계신 영령들이나 거기 있는 유족들 시민단체에서 환영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에서도 왜 갑자기 광주를 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야, 광주 가니까 대표께서 광주 가서 여러 가지 중도층을 외연 확장,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으로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지도부도 다 거의 많이 내려가고 의원들도 많이 갔겠죠. 지금 국감도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장동영, 뭐 양양자, 뭐 비서실장 거의 뭐 요 정도만 내려간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당내 지도력과 영향력이 없다, 리더십이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실제 술을 좀 많이 마십니까? 옛날부터 좋아했대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마신다면 어느 정도 마시는 걸 많이 마신다고 합니까? 폭탄주 한 20잔
30잔? 뭐 윤석열처럼 이렇게 술 마십니까? 대단히 먹어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예. 술 대단히 잘 먹고, 그러니까 주량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잘 먹고 대단히 즐거워하면서 즐기면서 예. 술을 먹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주, 양주 아니면 폭탄 어떻게 지금 주로 먹습니까? 폭탄주 마시지 않을까요? 폭탄주 저는? 마시는데. 예. 아, 근데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면 정치하는데 문제 없어요. 당대표 정도 아니면 술을 마시라고 해도 안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대표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예. 이거 보면은 뭐 스펙스에서 괜히 장동혁을 뭐 술 많이 먹는 사람으로 몰고 갔다 뭐 이렇게 또 고소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뭐 술을 많이 먹는 행위가 이제 그건 주관적이기 많이 때문에. 먹는다고 예, 알려져 예. 있고. 아,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예, 그것도. 거기서 주로 뭐 박준태 비서실장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예. 좀 저녁 자리도 같이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거기서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논의되고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즉흥적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 많이 예, 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정말로 저는 이제 좋은 정치인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주 덩치도 크고 굉장히 과묵하게 이렇게 중점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당 대표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당 대표실에 계셨죠. 네네. 술 많이 드셨어요? 많이 매일 드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뭐 당대표니까. 그렇게 또 무대가 그렇게 술을 술 되게 잘 드세요. 네. 정말 잘 드시고, 더 제가 놀랬던 거는 숙취가 별로 없어요. 네. 다음 날에도 새벽에 나와서 멀쩡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술을 뭐 자주 드시진 않았고, 기자분들과 그냥 술 드시면은 폭탄주 10잔 이내, 뭐 한 대여섯 잔, 7, 8잔? 뭐 요즘 그러니까 이제 술로 분위기 정치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맞추는 용도가 술이 이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지 술로 정치를 하진 않을 거야. 야, 당신 설득해야 되는데, 야, 폭탄 좀 말아봐. 자, 20잔, 30잔 먹으면서, 야, 으쌰으쌰,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한 패야.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를 드시는 걸 좋아하지. 예. 그러니까 술 같은 경우도 좀 좋은 술 드시는 거를 좋아해요. 네. 그냥 뭐 많이 먹는 거보다. 그 와인을 뭐 드시는. 와인이라든지 조금 또 양주도 좀, 또 고가, 곤약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한 잔씩인데 좀 약간 풍미를 느끼면서 그렇죠. 이렇게. 맛있는 술 드시는 예. 거 좋아하고, 그래서 술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 유형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반대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술을 때려 먹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그냥 취할 때까지 먹는 거. 술을 먹는 게 그냥 취하려고 먹는 거. 그런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게 먹힙니까? 지금 2025년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 정치판에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야, 꽐라되게 이렇게 막 마셨다. 뭐 그럴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소문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네, 아니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정치를 할 수가 있느냐. 윤석열이 술 많이 먹다가 망한 스타일 아니에요. 완전 망했잖아요. 그걸 보고도 지금도 예를 들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 장동혁 대표가 그러지 않으시겠죠.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장동혁 대표는 이제 지목을 해서 이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렇게 술을 막 정말로 퍼마시면서 정치를 하느냐. 만약 그게 이제 뭐 대표라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여튼 장동혁 대표는 술을 좋아한다, 그런 소문은 뭐 여의도 바닥에는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적인 자리, 공개 회의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비선들 모아놓고 또 이렇게 회의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정말로 제가 이제 상상이지만 술자리에서 반쯤 취하고 또는 완전히 취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오면,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거 좋다. 연락해. 야, 내일 이거 해. 라고 하는 스타일이냐. 이것도 이제 좀 따져봐야 돼. 왜냐면 대통령 후보를 하면서 본인이 1등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번 우리 따져보자고요. 그런데 뭐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공식적인 회의에서 여러 가지가 심도 있게 뭐 논의되는 것 같지는 좀 않습니다. 어디서 좀 누군가 제한된 사람들과 얘기를 함으로써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참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께 많이 있지만, 하여튼 요 정도로 이제 일단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알아서 각자 이제 좀 상상의 나래를 좀 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장 대표가 이제 당선되고 난 뒤에, 야, 1년 가겠느냐, 6개월 가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제 당을 장악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잘 가고 있어요. 장악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당대표로서의 그냥 지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견제하거나 그거를 바꿀 만한 외부적인 내부적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일 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의 지위가 대단히 허약했잖아요. 언제든지 누군가가 윤핵관들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 쪽에 지도자급의 인사들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없어요. 약간 중진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때 나 단체장 나가야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고, 어쨌든 당대표가 도장을 찍어야 국민의 후보가 되니까 나 당대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뭐 저 사람하고 척져서 뭐 하겠노,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치가 결국 견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국민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그리고 극우극단의 발언을 하면서 뭔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실제로 대선 후보가 장동혁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금은. 너무 먼데요. 뭐 여론조사상에서는 당대표니까 좀 높게 나오긴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때 선거를 앞두고 되게 암울한 성적이 예상된다. TK 지역만 사수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저 체제는 버티기가 어려워요. 뭐 후보들부터 들고 일어나겠죠. 당 비대위 체제로 바꿔라, 얼굴 바꿔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부진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은 당연히 바꾸자고 목소리가 나오겠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장동혁 대표가 국힘의 대선 후보로 계속 달려가는 것이 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민주당에서? 예. 그냥 거의 100% 아닐까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장동혁이 지금 정치적인 이념과 지향성이 윤 어게인이고 예. 그냥 뭐 부정선거론자로 볼 수밖에 없고 과거지향적인 사람이잖아요. 장동혁이 어떤 미래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책과 인사 문제 관련해서, 사람 문제와 관련해서 쇄신과 개혁을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했다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자신의 당대표로서의 지위만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사람 아니냐, 자기 정치를 당대표에 지금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정책 체급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본인의 리더십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더 강화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 때도 공천권을 어떤 식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공천권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대선 후보로서 체급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율이 좀 더 높아지면 아예 이제 공고화되는 것이니 객관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외견상 보였을 때 뭔가 더욱더 정치적으로 성장하겠다라고 이렇게 비춰지는 순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약간 농담, 진담 섞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의미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싹이 노래요. 저 정도인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네, 저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큰 나무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건데 국힘 내부에서 그 정도의 견제와 자정과 그리고 사람을 발굴해내는 이런 이제 일종의 시스템이 여전히 살아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사실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외부에 보수 우파 쪽의 진영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준석, 뭐 천하람도 있을 거고, 또 한동훈 대표도 지금 보고 있고, 유승민 전 대표도 나 정치 그만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홍준표 시장도 그냥 여러 가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있고, 당내에서는 그냥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지방선거 TK 이겨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분위기가 심한데, 당 외곽에 한 발 떨어져서 보는 분들은 저렇게 가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방선거 지나서 이제 총선 국면이 오게 되면은 당은 저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럼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그렇죠. 예. 지금이야 지방선거에 자기 선거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장당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지.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안 나오고 100석 이하로 예상돼 이런 거 나와봐요. 장동혁 못 견딥니다. 네. 나가라고 그러지, 그만두라고 그러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장동혁 대표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을 어떤 식으로 개혁하고 혁신해서 그게 기본이잖아요. 교과서. 근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구구단이 한 2계단 정도 되는 거. 근데 그쪽 사람들은 자, 서울 봐봐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하게 나오고 오세훈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별로 후보도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서울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대구 경북은 기본자야. 그리고 부울경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두 군데만 더 이기게 되면 지방선거 참패했다는 소리 안 듣지? 그럼 나는 책임론이 없을 거야. 나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당대표가 되고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렇다면은 본인이 개혁과 쇄신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지위, 기반을 강화시키는데 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장동영 대표하고 제일 가깝게 지는 예를 들어 동지적 관계 정도를 가진 국회의원 누가 있어요? 그 뭐 동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가장 많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의지하는 게 박준태 비서실장이래요. 박준태 비서실장 어떤 사람이죠? 잘 몰라요. 비례대표로 들어온 사람 비례대표 들어갔고 어디 뭐 보좌관을 했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라는 것만 들었는데 법사위에 있던 그분이죠. 예. 제가 알지 못하는 보좌진이었으면 예. 그렇게 뭐 썩 좀 존재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미리 우리가 떡잎부터 알아보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비례대표로 들어올 때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뒷얘기가 있었던 건 한동훈 그 당시 대표 비대위원장 이렇게 한동훈 대표랑은 상관이 없고 그래요? 결국에는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격으로 활동했던 예. 이철규 뭐 의원이 예. 여러 가지로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두 사람이 자주 그 비서실장인데 술도 같이 먹고 뭐 거기에서 사귀를 좀 많이 하겠네요. 많이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의지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 박준태 의원 네. 이 원탑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냥 107명 중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표하고 이 두 사람이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용 사무총장도 당대표의 뭐 최측근일 수가 있는데 네. 정의용 총장도 재선인가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보다 선수가 높고 예. 김도읍 정치기 의장이 뭐 장동혁 대표의 뭐 말을 듣겠습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완만하게 보기도 힘들 거고 그런 상황이죠. 정용 정책 여장원은 친하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근데 이름은 들어봤어요. 보좌관 출신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경북 7구에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래 가든 안 가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네가 뭐를 하겠냐 이런 무시하는 것 같아 의원들이. 네. 그냥 당 대표니까 뭐 어느 정도 예언을 해주겠지만 당신이 뭐 대선 후보로서 아니면은 보수파의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들께 인정을 받겠냐 그런 생각. 뭐 선수도 1.5선밖에 안 되는데 한동훈 뭐 꼬붕이었는데 뭐 그러한 여러 가지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방선거는 지금 현재 예측 불허다.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는 쪽입니까? 아니면 원사이드하게 민주당 쪽이 유리할 것이다. 서울도 지금은 이렇게 뭐 위아래로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하지만 결국 민주당 후보는 결정되는 순간 누가 후보가 되든 이길 것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밭은 국민의힘에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책상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집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있어서 정말 대단히 좀 이름이 있고 명망가가 아닌 네. 고만고만한 사람을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후보로 선정하게 되면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될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강원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진태 현 지사가 되게 높게 1등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착시 효과가 2, 3, 4, 5등이 다 그냥 민주당 쪽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걸 다 합치면은 뭐 50% 가까이 돼서 네. 강원도도 국민의힘이 쉽지는 않은데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그래도 좀 국민의힘이 사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현재 분위기로 보면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고요. 국힘 이야기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해야 하는데 국힘이 살고 죽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 뭐 더 많겠죠. 근데 이제 국힘이 정상적으로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은 한국 정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에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전제로 이제 질문을 드리면 내부에서는 현재 혁신 역량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없어요. 그러면 결국 외부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엄연한 현실인지라 누가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가면 이거 국힘을 좀 정치 집단으로 정상적인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불가능해요. 그건 이제 없더라도 찾아야 되는 게 더 안 정책이에요. 찾아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안 찾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이렇게 가다간 다 죽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누군가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려다가 개혁과 쇄신해가지고 중도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장 소장하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고. 어쨌든 이 그 당이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 한대요. 그럼 이대로 가다가 그냥 망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집권. 근데 지들은 망한다고 생각 안 해요. 대구 경북 이기고 부울경 어느 정도 좀 이기고 서울 사수하면은 오히려 지방선거 우리 이겼다. 이재명 정권 시판이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라니까요. 제가 일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했을 때 지금 이제 국힘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 한 사람만 꼽아주십시오. 뭐 여러 사람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준석, 뭐 한동훈 이런 사람이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반대를 하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고 윤석열, 김건희의 흔적이 묻지 않은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또아리처럼 대구 경북 보수 영남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개혁 못합니다. 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할 가능성도 아예 없다. 지금 현재 지도부 체제로는.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가서 그냥 합의를 해가지고 당신밖에 없어요. 전권을 드릴게요. 뭐 이래야지. 지금 그럴 생각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것 자체가 내년도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소용이 없고 시간 낭비 같은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 개혁될까요? 아니면 혁신할까요? 그럴 생각을 안 해요. 네. 안 하는 집단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뭔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라리 위헌정단 심판해가지고 내란으로 지금 뭐 추경호도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어쨌든 기소는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깊숙하게 개입했다 또는 작전 지시를 이행을 하고 국회 해제 의결에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 뭐 당연히 이제 위헌정당 해산 청구하자고 할 텐데 그렇게 돼버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어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하면 그리고 차라리 없이 서로 판 짜면 왜냐하면 보수적 성향을 가진 국민도 뭐 중도까지 포함하면 50%는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윤건희 부부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은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들이 사라져야 새로운 인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비켜줄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지쳤어요. 비판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진짜 땡벌이에요. 땡벌. 김무성 대표는 요즘 아세요? 그냥 뭐 지내신대요. 부산에서 그냥 지내시면 아니, 서울에서 지내시는데 지내시고 옛날에 뭐 마포 포럼도 했었는데 예. 그 사무실도 이제 없애고 아 사무실 없애버렸대요. 없앴어요. 혹시 원로 정치인 중에서 야 이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뭔가 좀 움직이는 분도 아예 없습니까? 없어요. 들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진짜 대표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제가 한번 당을 제대로 바꾸고 쇄신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을 쇄신하고 개혁을 해서 중도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데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전환길 얘기나 듣지. 아니 근데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바깥에서 원로 시민운동가 그 원로 지식인 원로 정치인들이 다 모여서 뭐 일종의 원로 회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저런 압박을 넣으면 당 내에서 엄청난 분란이 있더라도 일단 궤도 수정은 일정하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능이 지금 현재는 국회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노무현 정신, 그다음에 김대중 정신 이런 걸로 서로 그냥 싫고 뭐 꼴 보기 싫어도 한 군데 모여가지고 자 진보 진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조언을 할까 그러지만 국민의힘 보수 진영은 그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이명박 정신 있어요? 박근혜 정신, 김영삼 정신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렇게 100석씩 유지하면서 버티는 게 신기한데. 대구 경북 뭐 경남 뭐 이런 거죠. 대구 경북 불경 뭐 이런 데 때문에 이제 견디는 거. 인구가 그쪽에 많으니까. 그쪽은 뭐 거의 싹쓸이 분위기잖아요. 와.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장동혁 체제가 개혁하고 쇄신한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외부에서 누가 도와주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지금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무의미해 보이는데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는 그래도 또 국힘에서 해볼 만하다. 오세훈이 후보가 되면. 오세훈이 있으니까 그건 가능한 거겠죠.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명태균이 저렇게 공격하는데 산다 죽는다. 이것도 지금 죽을 가능성도 50% 아니에요. 명태균 씨 너무 뻥을 치는 사람이라서 예.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는 경남에 가서 국정감사할 때 명태균 보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그래도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남에서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명태균 씨는
자기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상대를 공격하는데 상당히 능한 사람 같아요. 저도 이제 직접 경험을 했고. 와,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뭐 몇 달 전에는 계속 문자 보내오고 뭐 자기 링크도 보내오고 그러면서 저한테 내년도에는 장 소장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보수파를 살리는데 같이 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문자를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방송에 나가서 막 장성철이 자기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보수파를 살리는데 자기 보고 힘을 합치자, 지혜를 내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장성철이 왜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겠냐고. 장성철이 나를 그렇게 인정한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앵커한테 명태균이랑 쟤랑 톡하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봐라, 명태균이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 저 사람 그런 사람이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저도 소개 안 할 거예요. 방송에서 처음 소개하는 건데 그 김태호 경남지사가 뭐 김건희가 나서가지고 이제 주저앉혔다. 그래서 박원순가 이제 도지사 됐다 이런 얘기 이번에 막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명태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선배가 한 분 계신데 이건 솔직히 거짓말에 가까운 명태균의 덮어씌우기다. 정말 명태균 추악한 XX네. 왜요? 당시 김태호는 국힘 소속도 아니어서 도지사 출마 엄두도 못할 상황이었는데 현역 박완수가 출마한다면 김태호도 동반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역이 던지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서 명의 자기가 뭐 일종의 그루밍한 김건희를 통해서 김태호를 복당시켜주는 것으로 뭐 눌러앉혔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출마할 수가 없는데 김건희를 본인이 시켜서 김태호를 주저앉히고 박완수가 이제 받았다라는 것이 진짜 사실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완수도 여기서 이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 김태호 여기 나와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이제 이렇게 보내왔던데 정성 소장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즘 소통을 하지 않고 원수가 돼 있습니다. 저는 원수가 아닌데 그 사람이 저를 원수 취급을 하는 것 같고 지난번에 국회 와서도 막 떠들면서 정기환 노영이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제가 한 방송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의 유형들은 전국에 정치에 관심 있는 한 3만 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되게 잘나고 자기가 아주 현명한 전략과 여러 가지 뭐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그냥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그냥 보내면 된다. 그런 사람들과 뭔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다. 정치도 기초부터 천천히 배우고 민심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이고 국민이 무엇인지 그거를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배운 사람이 정치를 하고 전략을 세우는 거지 갑자기 어젯밤 꿈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아이고 이러면은 엘리자베스 조문 가면은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걸 조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중요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국힘이 없다는 전제로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그냥 달려가야 되네요.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그럼 이게 뭐 기사회생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대단히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인간을 믿지 않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지금 계속 견제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바깥에서 뭐 이렇게 와치독 역할을 또 하는 집단도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여권에서는 견제가 아니라 티격태격 분란과 싸움하는 것 같고 당대표랑 대통령실이 좀 싸우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민주주의는 유지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견제와 균형. 집권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 듣기 어렵고 참기 힘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견제 세력은 좀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국힘은 그나마 견제 세력은 된다. 수권 역량은 없고. 견제 세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장 소장님하고 말씀.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그 금을 꺼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그 안에서 그나마 좋은 정치하는 분들이 새로운 길을 갈 때 박수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서 저거는 해체하자. 아예 없애자. 이게 더 나을 수 있다. 물론 그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만. 저도 한 30년 넘게 이제 제 삶의 기반이 보수 우파 쪽이었고 국민의힘이었거든요.
뭐 지금은 저를 뭐 손가락질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출신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해산돼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제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네요. 그 당직에 있는 이제 전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당뇨들이지 않습니까? 예전 용어로 치면 뭐 당에 소속된 직원들은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왜냐면 보수선생이 영원히 없어질 수 없으니까. 해산당한 내란의 동조에서 해산당한 당의 당직자였다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본인들 스스로 망해가지고 야 우리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나부터 정계 은퇴하고 정말 윤석열, 김건희 저렇게 됐으면은 윤핵관들 면모는 나 정치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정계 은퇴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당연하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직자들이라도 아예 전문 직업인으로서 만 60세까지 정년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좀 나서가지고 그럼 새로 잡든지, 자, 바깥에도 들어와서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안에서는 원래부터 안 된다. 구조적으로 그냥 망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 국민 세금으로 어쨌든 돌아가는 정당인데 국민들은 거기에 볼모가 돼서 나 민주당 싫고 이재명 싫으니까 그거 그냥 반사이익만 가지고 국민이 힘이 존재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도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비생산적이다. 국고 낭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모르신 말이? 오늘 마지막 결론은 그리고 당직자들이 열심히 그 노조 있지 않습니까? 나서서 이거 좀 당이라 좀 바꿔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유 댓글로 이런 게 나오기는 정경환 제발 좀 떠들지 마라. 네가 주제는 게 무슨 국힘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느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정치가 좀 더 정상화되면서 좋은 경쟁에서 좋은 정책과 사람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이 제가 이런 표현으로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장성철 소장하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시간이 쑥쑥쑥쑥 막 달려가 버리는데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펙스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 있게 준비했는데요. 예,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이 1644-1226, 1644-1226 이번 달에도 몇백 분이 직접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더 착한 보험과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가격이 적정한지, 혜택은 충분한지, 혹시 갱신을 할 때는 이렇게 바꿨다면 비용 절감하는 것. 자동차 보험은 들었던데 계속 들지 않더라도 훨씬 더 좋은 혜택 있다라는 그 상식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1644-1226 정겨환이 추천하는 자동차 보험 꼭 더 착한 보험과 함께하는 이곳으로 전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정기 매트 요즘 저희들이 스펙스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원목 마루 매트와 아래목 온돌 매트 두 가지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격 좋습니다. 두 번째 1월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안전성을 누구보다도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 전기요금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냥 전구 하나 정도 켜놓는 70W만으로 온종일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데요. 가격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원목 마루매트, 원목처럼 생긴 마루매트는 소파에 얹어놓고 딱 쓰기 좋은데요. 작은 거는 싱글 사이즈고 28,900원인데 두 개 1+1로 구매하시면 49,900원이니까 하나 25,000원 정도라면 저 가격으로 구하기 어렵다. 두 번째 아랫목 온집 매트는요. 매트로 침대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건데 싱글 사이즈가 44,900원, 더블 사이즈가 54,900원인데 가격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구매해 주시면 스펙스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펙스 이렇게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15만 4천 명을 15만 4천 명이 아닙니다. 155만 4천 명을 넘어가고 있던데 다들 지금 뭐 조회수 줄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구독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조회수도 회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방송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응원해 주십시오. 더 좋은 정치 정겨환과 함께 스픽스와 함께 장성철 소장이 만들어가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바닥에 앉으면 엉덩이에 산소이 푹푹 나오는 그런 추운 계절이죠. 그럴 때는 깔아야 됩니다. 바로 전기 매트의 명가 1홀에서 매트 2종 세트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본 원목마루 매트인데요. 깔끔하고 세련된 원목마루 느낌 그대로 살렸고 탄소 열선이 따뜻함이 다릅니다. 이 정도면 뜨끈한 아랫목 온돌입니다. 자, 싱글 구성 한 세트가 28,900원, 더블 구성 두 세트가 무려 49,900원으로 7,900원의 할인 효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집안의 효자템이고요. 아랫목 온찜 매트입니다. 초절전 70W 전기세 절감은 기본이고 전자파 걱정이 없고 물 세탁까지 가능한 찜질방 가실 필요가 없는 그런 매트가 되겠습니다. 배송비가 당연히 포함이고, 자, 싱글 사이즈 44,900원, 더블 사이즈가 54,900원으로 해서 10,000원만 더해서 넉넉한 더블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 어디를 찾아도 이 가격 없고 이번 겨울 뜨끈뜨끈한 1월 매트로 스픽스몰에서 준비하십시오.